네, 오늘은 전략 상선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1번, 평상시에는 민간 화물을 수송하는 상선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 해군이 1순위로 징발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 상선단입니다. 전시에는 보급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전략 상선단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해군을 상비군으로 두지 않고 전시가 되면 배의 주요 구성원을 상선 사관으로 착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상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해군의 대령직급으로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차 대전에서 영국 선원의 25%가 독일 잠수함에 사망했듯이 전쟁이 나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상선 사관들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호송선당 공격에 투입됩니다. 연합군의 대서양 상선단은 유보트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군수물자가 유보트 때문에 제대로 오지 못하자 군수품이 부족해서 전세가 연합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이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영국 처칠에게 미국과 영국 사이에 자유의 선박으로 배로 만든 다리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배가 바로 리버티선입니다. 루즈벨트의 발상은 기발했지만 잔인했습니다. 보트가 파괴되는 상선보다 더 많은 상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와우. 리버티선은 대량 생산을 통해 쓰고 버릴 수 있는 표준선을 만드는 것으로 선원들의 안전은 후순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 6개 조선소에서 2,710척의 리버티선이 만들어집니다. 리버티선은 1만 920톤의 화물을 싣고 시속 11노트로 갈 수 있는 성능인데 한 척당 200만 달러로 만들어집니다. 배 한 척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일이었고 8시간에서 30분 더한 그 시간만큼 한 척을 완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리버티선은 자동차의 대량 생산 방식인 포드 방식을 응용하였습니다. 곡선 부위를 최대한 직선으로 만들어 철판 가공을 쉽게 만듭니다. 규격화된 부품을 미리 블록으로 제작한 후 용접으로 연결시켜 작업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감한 것입니다. 리버티선이 대서양에 대량으로 투입되면서 전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독일 유보트가 미국 상선단을 침몰시켰지만 미국은 격침된 배보다 더 많은 리버티선을 찍어내면서 군수품의 적시 공급에 성공한 것입니다. 리버티선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서 준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백색 함대 계획은 조선업 인프라를 늘려서 대규모 해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조선업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고 군함을 찍어내는 듯 생산하는 위력을 발휘하며 독일과 일본의 물량으로 압도하게 된 것이죠. 1920년 미국은 존스법을 제정합니다. 존스법은 27조가 핵심입니다. 미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든 국적선에만 허용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존스법은 한미 간 FTA 협상에서 미국의 쌀 개방 요구에 너희들도 그러면 존스법을 개방하라 라고 대응해서 한국팀이 효과를 본 바로 그 법입니다. 네, 예전에 쌀 개방 요구에 존스 액트로 맞받아 잠재웠던 그런 기사가 있죠. 자, 29번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존스법이 있다 보니 미국 군함과 미국 내 연안을 운영하는 선박들을 독점 건조하면서 경쟁 없이 돈벌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존스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가 있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미국 조선소들은 설비 개선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에 높은 인건비로 배를 만들다 보니 미국 조선소는 한중일 대비해서 건조 비용이 2배에서 5배가 비싸고 납기일도 크게 길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미국 조선사들은 상선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참, 이 인생 또 그런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 편한 것만 따라오면 그 그늘에는 도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는 늘 부족함이 따라다니는데 그 부족함의 결핍의 빈 구멍을 채우는 순간, 즉 채우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된다면 늘 발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 길었네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33번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만으로 먹고 사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함대지 타격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함정을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꿈의 전투함이라고 평가를 받던 줌 왈트급 구축함입니다. 줌 왈트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이 넘는 건조 비용이 들지만 진수 1개월 동안 3번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줌 왈트급 구축함 수십 척을 건조해서 주력함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취소가 되고 3척만 건조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줌 왈트급 구축함의 목표 중에 하나였던 원거리에서 포격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전용 장사정 특수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탄 한 발에 7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최종 납품 가격이 80만 달러가 되면서 포탄이 토마호크 미사일 가격과 같아져 버린 것이죠. 네, 뭐든 납품 기일이 되면 가격과 일정이 변경되죠. 단가는 토마호크에서 비롯했는데 사거리는 토마호크의 10%, 탄두는 3%밖에 안 되는 저위력 포탄이라 가성비 또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 탄을 90발만 꾸며야 했습니다. 한 척의 탄약고도 다 채우지 못하는 수량이라 장사정 특수탄을 안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줌 왈트는 운용이 시작된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역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이만큼 미국 조선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군함 대부분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인 일렉트릭 보트와 베스 아이언 웍스,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한국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전 세계 상선 4만 4천여 척 가운데 원양을 항해할 수 있는 메이드 인 USA 상선은 90척 정도입니다. 네, 전 세계가 4만 4천여 척인데 메이드 인 USA는 90척이라고 합니다. 정말 0.01%네요. 중국은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데 미국 조선소는 1년에 10척을 건조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2차 대전 때 리버티선 수천 척을 찍어내던 미국 조선업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1년에 이지스 구축함 8척, 호위함 4척, 원자력 잠수함 3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1척과 공격용 잠수함 원잠 1척을 건조하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전투함을 복붙하듯이 찍어낼 수 있지만 미국은 현재 있는 전투함만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지금 거의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서로 계속 뭔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계속 공급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투함은 355척으로 2025년 말 400척에 가까이 됩니다. 2035년 475척까지 전투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후한 기존 전함 퇴역까지 겹쳐서 2025년 말이면 전함이 296척에서 287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내 전함 건조에 답이 없어 보이자 미군은 2020년부터 플랜 B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 건조 사업자로 미국 회사 3곳 외에 호주의 오스탈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수주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오스탈은 한화가 19.9% 지분을 확보하는 등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조선사입니다. 벌써 승인도 받았고 미 정부도 승인을 하였죠. 호주와 이탈리아 조선사들은 미국의 법인이 있어 존수법에서도 수주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탈리아 판칸티에리가 제시한 호위함 개량안을 채택합니다. 이탈리아 조선사가 제안한 호위함이 성능이 가장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죠.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지스 구축함 2척, 차기 호위함 2척, 핵 잠수함 4척을 매년 건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미국 외에 맡기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미 해군과 국방부는 정치권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남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존스법과 번스 수정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법안 폐기는 여야 합의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미군은 플랜 B를 실행하게 됩니다. 존스법은 상선이라 대상이 군함 정비는 존스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함 정비를 외국에 맡기고 미국 조선사들은 군함 정비를 하던 여력을 신함 건조로 돌리고 있는 방법이죠. 미군이 MRO 즉 유지보수 물량을 일본이나 한국으로 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군은 해외에서 군함을 만들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조선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아직도 미국의 4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기도 하죠. MRO를 한국과 일본에 넘겨도 미국 내 조선소들은 충분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은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에서 집중하고 중소형 조선소들은 연안을 다니는 중소형 선박 건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건조 역량이 이 정도가 한계이고 전략 상선단까지 건조하기 힘든 상황이 문제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이 4월 30일에 재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재 90척 수준의 전략 상선단을 10년 내에 250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80척 중 10년 내 노후화로 폐선되는 물량을 감안하면 290척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안 통과, 발주, 설계, 준비 기간이 3, 4년 걸린다고 보고 있고 6년 정도의 300척 가까운 전략 상선들을 건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대형 선박의 건조 능력을 전함을 포함해서 연간 7,000척에 불과한 상황이죠. 건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안에 예외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우방에서 만든 상선도 전략 상선에 포함시켜준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방국이 아닌 중국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4월 9일에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트럼프는 전략 상선단 외에도 LNG 운반선 65척, 쇄빙선 40척, 즉 448척을 2037년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혼자서 행정명령으로 진행한다면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하원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법안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요 항구를 제외한 대부분 항구가 초대형 선박을 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90척의 기존 상선도 8000TEU급 중소형 컨테이너선 40여 척, 중형 유조선 탱커 30척 등 중형 선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선박 위주가 아니라 주요 항구를 운행할 대형 선박과 일반 항구를 운행할 중형 선박을 섞어서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연 1.5척에서 10척으로 올리기 위해 암벽을 늘리고 드라이독 보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미포는 베트남에서 자회사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 조선의 베트남 자회사인 HD 현대베트남 조선은 1996년 수리 개조 법인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수리나 개조 외에는 신규 선박도 건조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200척 이상의 신규 선박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12척에서 13척의 생산 능력을 23척까지 늘리기 위해 25년 5월 1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숙련되고 경험 많은 기능공이 팀장으로 리드하고 베트남 인력이 팀원으로 한 팀이 되면 괜찮은 효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조선소의 건조 비용이 한국의 5배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내 건조는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필리 조선소만 하더라도 주변에 협력사들이 제대로 없고 초보 견습생 시급이 22달러 즉 3만 원이 나오는 등 제조 원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정명령은 별로지만 미국 여야 상하원 의원이 공동 참여해서 진행하는 법안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상선단은 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고 한국과 일본이 나눠서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글을 거의 13분 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전보다 발음 저는 게 좀 줄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 생각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있겠지만 따라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날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지금 읽은 지 한 20일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지혜도 늘어나면서 저의 말 스킬도 늘어나고 뭔가 저의 인사이트, 이런 경제적인 시안에 더해서 약간 자기계발 동기부여성 메시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우리나라 조선업 매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렴했던 삼성중공업 이거를 조금씩 사고 있었는데 나머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 필리 조선소 요거 현대미포, 그렇죠? 현대미포 요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